네, 안녕하세요. SK증권 리서치센터장 김영호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반도체 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제 분위기를 한번 가볍게 시작을 해볼까요? 우리에게 다가온 메타버스. 지겹게 들으셨죠? 근데 이 메타버스는 근데 옛날에도 많이 있었어요. 굉장히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왜 지금 다시 메타버스냐? 그리고 이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그럼 우리 그냥 BTS나 블랙핑크 공연을 VR 끼고 보는 게 메타버스냐? 그렇진 않겠죠. 우리가 정말로 궁금해하는 거는 메타버스 환경이 반도체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앞으로 할 수 있는 분야는 어떻게 될 거고 거기에 필요한 컴퓨팅 아키텍처의 변화와 거기에 필요한 반도체 요소 기술의 변화가 반드시 필연적으로 동반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지금 큰 뉴스가 되느냐라고 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M&A가 일어났죠.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바로 게임입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에 대한 인수죠. 그 전까지는 이제 가장 큰 M&A가 보통 이직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링크드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훌쩍 뛰어넘어서 지금 보면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왜 했니? 도대체 마이크로소프트가 언제부터 이렇게 게임을 열심히 준비를 했었나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CEO인 이 사티아 나델라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한마디로 정의해본다. 그래피컬 뉴 월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D 화면으로 봤던 게 3D로 바뀐다. VR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VR이 아닌 다른 걸로라도 우리가 3차원적으로 구현이 돼야 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실제로 마인크래프트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2D 화면에서 즐기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사티아 나델라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풀 3D 월드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2D에서 3D로 가는 그래피컬 뉴 월드에 살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중국의 텐센트가 압도적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이걸 쫓아가는 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유니티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중간에 소니도 있고 그런데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하면서 어떻게 바뀌죠? 거의 텐센트와 동일한 수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만큼 게임이 중요하구나. 그럼 게임만 중요하다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사용자들이 그 메타버스 환경에서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죠. 즉 시간을 보내게 만들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디서 봤었죠? 사실은 이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가 한동안은 SNS 서비스, 왓츠앱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막 열심히 막 사고 이랬던 것들을 기억할 수가 있겠는데 이게 3D로 넘어가는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움직임을 보였더니 그때 발생했던 일이요. 소니가 주가가 13%가 폭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시간을 붙들어 놔야 되는 게 소니인데 그게 마이크로소프트로 옮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니가 할로와 데스티니를 만드는 스튜디오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번지라는 회사를 인수하게 되죠. 사실은 이 회사들이 만드는 게임이 액티비전 블리자드에 공급되었었던 그런 게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아가서 한 가지 더 보여주는 게 있죠. 무엇일까요? 지금 플레이스테이션, 이 소니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스테이션 VR2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메타버스 환경이 되면 뭐가 달라져야 될까요? 사실은 네트워크 게임들도 똑같지만 여러 명이 동시에 접속해서 즐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 명이 동시에 접속해서 즐겨야 되는데 3D로 과연 안정성을 가질 수가 있느냐가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한 데가 바로 모노 AI라는 회사가 되겠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은 XR 클라우드에 10만 명이 동시에 접속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만 명이 동시에 접속이 가능하면서 스트리밍 베이스로 나오는 데이터를 실시간 써줘야 되는 걸로 시스템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지금 보면 지난해 이제 가장 각광을 받았던 데가 바로 폴트나이트의 파티 로얄이었고요. 보시는 화면은 도대체 뭐냐? 페인처럼 생겼다라고 많은 좀 이제 놀림거리가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아오키라고 하는 이제 EDM 쪽 전자음악 쪽의 이제 DJ이신데요. 이거 VR 끼고 이제 듣고 하다 보면은 혼자서 집에서 춤을 추건 뭐하건 거의 실제로 파티에 간 것처럼 즐길 수 있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여기서 그럼 나는 돈을 내고 이 파티에 참여를 할 것인가? 이 파티에서 남들이 나를 볼 때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싶은 것인가? 즉 사람들이 모여서 시간을 보내게 되면 거래가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모든 기능이 하나로 통합이 돼야 되는 것이고, 사용자가 오래 머물 수 있게 해서 일도 나의 메타버스, 노는 것도 나의 메타버스, 취미생활도 나의 메타버스, 데이팅하는 것도 나의 메타버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모든 메타버스 플랫폼이 다 같이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결국 살아남는 이 메타버스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마치 뭐처럼 하이퍼스케일러들, 클라우드 기업들이 살아남은 것처럼 강력한 이제 경쟁이 있을 텐데, 이 고객의 시간을 지배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이건 사실 그 전조현상들이 있었습니다. 디즈니의 원래 특징은 뭐였을까요? 디즈니가 마블을 인수했잖아요. 근데 이제 MCU를 이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로 유명한 마블을 인수를 했는데, 마블과 디즈니는 기업 문화가 맞을까요? 원래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디즈니 만화나 이런 것들의 특징은 피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마블은 어떻습니까? 다 온통 피와 폭력으로 점철이 되어 있는데 이게 한데 합쳐지는 그림이 있죠. 그리고 디즈니 입장에서는 이게 캐릭터를 잘 만들어야 되는 게, 겨울왕국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가 20대, 30대가 돼서도 겨울왕국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라이프타임 밸류를 최대한 끌어와야 되는 그림이 되는 것이고, 거기 등장하는 캐릭터를 가지고 최대한 많은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그림으로 연결이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VR을 끼고서 롤러코스터 탔던 것들은 2017년, 18년도에 CES 때도 아주 흔히 볼 수 있었어요. 특히 그건 삼성전자가 했었죠. 많이 했었죠. 근데 그거를 디즈니가 하면 어떨까요? 캐릭터까지 넣어서. 훨씬 더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디즈니가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게 생각보다 쉽게 돈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몰려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타까운 이야기를 해보면, 인간의 노동력이 AI와 로봇으로 대체가 된다더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로 돈을 벌어야 될까요? 여기에서 사실 관련돼 있는 영화를 보실 거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들었던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를 추천드리고요. 그게 오래전에 만들어진 영화긴 하지만 사실 그게 그보다 더 오래전에 실리콘밸리에 있었던 얘기들을 취합해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럼 거기서 주인공은 뭐 하고 있느냐? 게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죠. 그래서 플레이 투 원 게임이 늘어나느냐 안 늘어나느냐는 사실은 무조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내가 거래를 할 때 NFT를 쓸 거냐 가상화폐를 쓸 거냐, 그리고 그거를 이제 현실로 주문을 하게 되면 뭐가 이제 배달해주죠? 주로 드론들이 이제 갖고 와서 배달해주는,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림들을 그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임 산업에서의 돈이 오가는 게임파이 플랫폼도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림이고, 물론 여기에서 그 수많은 메타버스 환경이 다 잘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내가 NFT를 통해서 어떤 아이템을 구매를 한다 그래도 모든 메타버스 플랫폼에 다 적용이 되는 건 맞느냐? 지금 그렇게 되는 게 거의 없죠. 나아가야 할 방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런 2D에서 3D로 가고 시간을 보내는 환경은 바뀌지 않을 거고, 그 상황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기반은 당연하지만 거기에 아이템 거래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요 기업들의 메타버스 경쟁 구도를 보면은 좀 한국이 결코 앞서 있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앞서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일단 플랫폼이 한국이 강하냐? 네이버의 제페토 정도를 제외하고서는 사실 글로벌 플랫폼으로는 이야기할 게 없다. 클라우드는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하고 한국하고는 별로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주로 어디서 현재 강하죠? 컨텐츠하고 IP 쪽이 괜찮죠. 그래서 여기서 IP라 하면 사실 기술적인 IP라기보다는요, SM, 하이브, 이런 이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 쪽이 강한 거고, 컨텐츠도 주로 이제 방탄소년단, BTS나 이제 이런 쪽이 만드는 컨텐츠 쪽이 강한 거라서, 장기적으로 보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우리가 엔터 미디어 같이 초창기에는 강한데 후반부에 이게 진짜 워크플레이스로 넘어가는 부분에서는 엔비디아나 이런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대비해서 사실 강점이 없다는 것이 사실 취약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조금 전에 설명드릴 때 VR 코스터 이야기도 많이 했었고, 저희가 이제 VR 이야기 많이 했었고, 그때 이제 선두주자는 누가 봐도 삼성이라고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해에 삼성전자가 VR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몇 %일까요? 정답은 0%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확고한 미래가 없는 상황에서는 사실 디바이스가
한동안 이제 테마를 타고 가다가 이제 판매가 안 됐을 경우에 계속 만들기가 어려운 게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로 디바이스를 만드는 회사들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 같은 기업들은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오히려 스마트폰 위주로 만들었던 기업들은 준비가 굉장히 안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큰 변화가 일어나겠죠. 올해 하반기에 일어나면 더 좋겠지만 내년에 나올 수도 있는 애플이 드디어 뛰어듭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은 확실히 있고요. 그리고 킬러 콘텐츠가 많이 부족했는데 뭐 최근에 뭐 빠찡코나 이런 거 보시면 알겠지만 뭐 금액을 막 1,000억씩 들여가지고 그걸 막 공짜로 공유하고 하면서 이제 콘텐츠를 키우고 있는 중이고요. SNS나 미디어는 뭐 애플이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림이었는데 디바이스가 그동안 안 나오다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근데 이걸 제가 2020년도에 전망을 하면서 앞으로 애플 글래스는 올레드 온 실리콘, 즉 반도체 기판에서 만드는 OLED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고 그 파트너는 TSMC와 소니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당시에는 말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지만 지금은 이미 기사도 많이 나왔지만 TSMC 재팬이 만들어지는데 혁혁한 공을 한 게 CIS, ISP, 올레드 온 실리콘까지 하는 그림인 소니의 역할이 컸던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TSMC 재팬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것도 당근을 던졌는데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미라이즈 테크놀로지입니다. 미라이즈 테크놀로지는 도요타하고 덴소가 250명씩의 개발자를 출자해서 만든 팹리스 기업이 되는 거고요. 그거를 TSMC 재팬에서 만들기로 하는 그림으로 해서 유치하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TSMC가 일본으로 갈 이유가 없다라고 2020년에 생각하신 분들도 많았을 텐데 이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니까 그럼 앞으로 VR이 마켓 리더인 애플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럼 삼성전자는 안 만들까요? 당연히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샤오미는 안 만들까요? 이게 기술적인 장벽이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디바이스의 홍수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사실은 금년도라기보다 내년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 될 거로 보시면 되고 지금까지의 VR은 1세대입니다. 근데 애플이 만약에 만든다라 그러면 뭐가 달라질까요? 시리하고 일단 연동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왜 뉘앙스를 샀을까요? 뉘앙스를 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동시에 10만 명이 접속한다라 그러면 어느 나라에 어느 사람하고 접속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그림이 있을 때에도 서로 자연스럽게 통번역도 나는 신경 쓰지 않고 우리나라 말로 하지만 상대는 알아들을 수 있는 그림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세대를 넘어서서 이제 2세대 VR로의 이제 점프가 내년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지금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산업적으로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산업에서는 이제 보통 많이 쓰는 게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을 많이 씁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현대차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번 CES에서 이제 현대차 그룹이 메타 모빌리티하고 메타 팩토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메타 모빌리티는 자동차 안에서도 메타버스를 즐기세요. 일하시려면 일하시고 놀고 싶으시면 노세요. 대신 거기 안에서 우리 차 안에서 시간을 보내시면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라고 했으니까 역설적으로는 이게 메타 모빌리티로서 자동차가 수익을 내려면 관련된 서비스가 유료화돼야 된다라는 것은 사실 전제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수익성도 추구할 수 있는 그림이 열리는 거고 메타 팩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건 한국 기업인 버넥트라는 회사가 VR을 담당하고 산업용 VR을 그리고 유니티의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만드는 건데 싱가포르에 있는 연구진들이 울산에 있는 현대차의 라인을 일단 디지털 트윈으로 똑같이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러 명이 동시에 참여해서 최적의 이 공정을 구현을 해보는 거죠. 물론 채택은 하나만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 보면 직접 가지 않고도 우리가 실제로 차를 만드는 것처럼 돌려봐서 쓸데없는 리소스의 낭비와 개발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그림으로 가는 이 정도 레벨은 이미 현장에 도입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약간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까지 이제 게임을 개발하듯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현실의 산업에서 쓰는 정도가 앞으로 레벨이 높아집니다. 메타버스에서 이 크리에이터들의 그 힘이 정말 파워풀하게 늘어나서 정말 대단한 걸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저는 이제 이런 예를 많이 듭니다. 화성에 우리가 어떤 건물, 기지를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그냥 짓는다?
그냥 그 화성의 땅덩어리에다가 짓는다라고 하면 지금 있는 CAD를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그릴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아마도 그게 아닐 겁니다. 어떤 재료를 가지고 지어야지 이게 10년 갈 수 있을까? 석회암으로 지어야 될까? 철골로 지어야 될까? 마그네슘을 추가하면 좋아질까? 저희는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걸 해결해 주는 플랫폼의 역할이 바로 앞으로의 메타버스의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게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걸 하겠다는 게 이제 엔비디아의 이제 옴니버스라는 플랫폼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일어나는 이 물리적인 현상들을 모두 해결해 줌으로써 알아서 여러분이 그리시면 결과는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드립니다 컨셉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멀티피직스 시뮬레이션이 되는 건데요. 이런 그림은 이제 한 24년, 25년 정도가 되면은 실제 생활에서도 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길게 설명드린 이유는 변화가 된다 안 된다에 대한 의구심을 안 가지셔도 된다라는 거고, 이제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그러면 컴퓨팅 환경은 어떻게 변하는 데가 중요해지는 것이죠. 첫 번째, 엣지 컴퓨팅 시대가 도래하게 되죠. 그래서 MEC 시대가 도래하는데요. MEC는 모바일 엣지 컴퓨팅입니다. 이 컴퓨팅의 사이클은 처음에는 전산실에서 시작했다가 퍼스널 컴퓨터로 왔다가 다시 스마트폰으로 갔다가 지금 보면 또 클라우드 서버 쪽으로 가는데, 이게 데이터가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일이 발생하는 디바이스의 데이터들을 전부 클라우드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은 지연이 너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임을 즐길 수 있을까요? 못 즐깁니다. 그럼 산업 현장에 쓸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분산을 할까라는 생각이 되면서 결국 분산형 컴퓨팅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AI 시대의 컴퓨팅 아키텍처에서 결국 제일 큰 문제가 IoT 디바이스가 증가할수록 데이터 전송 속도는 느리고, 그럼 사실은 데이터가요 전송 비용이 많이 들어요. 왠 줄 아세요? 전기를 진짜 많이 먹는 건 데이터 전송할 때입니다. 그래서 CPU 계산하는 것보다 오히려 데이터를 보내고 받는 게 훨씬 더 비용도 많이 들고, 특히 보내고 받는 데에 뭐가 많이 들어간다?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가 always on으로 항상 24시간 서비스가 돼야 되는 거에서 전기료가 너무 중요해지는 거고, 또 밑에 하단으로 봤을 때는 이 디바이스를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지연 시간이 걸리면 안 되니까, 그럼 데이터가 어떻게 하면 최대한 안 움직이면서 데이터 처리는 빨라질까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MEC라는 것은 로드맵이 있습니다. 20년부터 시작해서 22년까지는 준비 기간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때는 사실 이 5G가 아무리 깔렸다고 하더라도 인프라가 다 바뀌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산업 안전과 거리가 좀 있고 사람이 직접 다치지 않고 현재 망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주로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쪽이 먼저 뜰 수밖에 없고, 시간이 지나면 이것을 초기 단계지만 어떻게 해서든 인더스트리얼 로봇이나 이런 생산 현장에 도입하려고 하는 수준까지 가는 게 그게 금년까지입니다. 내년으로 바뀌면서는 당연히 보급률도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겠지만, 실제로 플렉서블 매뉴팩처링,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라는 이야기 많이 하지만 여기도 세대별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자동화,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에서 좀 더 벗어나서 인공지능을 결합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구간으로 잡아가지고 여기에 분량이 나왔어요 사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반도체 웨이퍼 하나하나 움직일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이게 문제가 있고 지금 우리가 돌려보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당장 개선해야 돼라는 게 아웃풋이 나와주고 바로 교정할 수 있는 것까지 가는 게 24년, 25년까지의 그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24년, 25년에 들어가는 미국 쪽의 기업들, 미국이 기본적으로는 가장 큰 문제는요, 인센티브도 많이 받아야 되지만 이 레이버 코스트, 이 인건비에 대한 게 사실은 끔찍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는 뭐 대만이 한국보다 인건비가 싸요, 이런 것들은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똑같이 미국이니까. 앞으로의 경쟁은 그래서 생산성 경쟁, 즉 어떻게 이렇게 MEC나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생산 환경에다 적용하는지가 사실은 TSMC를 극복할 수 있고 인텔도 더 이제 격차를 벌릴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엣지 컴퓨팅을 도입하게 되면은 일단 스트리밍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이제 데이터를 보내고 받는 속도가 훨씬 단축이 되기 때문에 지연 시간이 없어져서 좋아지겠죠. 근데 문제는 이런 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전송 속도도 빠르게 하고 메모리하고 프로세서도 결합이 돼야 되죠.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인프라 측면에서 본다라 그러면 뭐 5G, 6G, 와이파이 6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건 이제 뭐 반도체 쪽이라기보다는 통신 쪽의 이야기고, 어떻게 하면 데이터 이동 속도를 개선할 수 있느냐가 기본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데이터 이동을 더 줄이자. 사실 나아가서는 데이터 이동을 거의 안 하면 안 될까? 그 또 하나, 여러 개의 디바이스들이 연결돼 있는데 여기 있는 메모리들을 하나의 메모리 풀로 엮을 수는 없을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SoC 차원에서 바뀌는 게 하나가 있고 컴퓨팅 아키텍처의 변화가 같이 따라갈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우시다고요? 그럼 조금 이제 쉽게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폰노이만 보틀넥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스템 성능 저하의 핵심을 보통 폰노이만 보틀넥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CPU하고 메모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데 메모리보다 CPU가 처리 속도가 훨씬 빨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메모리에서 작업하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이 데이터 이동하는 속도는 더 느립니다. 이 보틀넥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생각하는 건 뭐가 될까요? 결국은 그럼 CPU하고 메모리를 붙이면 되지 않을까요? 메모리가 가까이 있으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프로세스, 니어 메모리라고 부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메모리랑 거의 완전히 하나로 거의 붙어서 작동하는 거랑 같다라고 하면 프로세스 인 메모리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점점 중요해지는 이유는요, 바로 전력 소비 때문에 그런데요. 이 표의 왼쪽의 표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계산하는 데 들어가는 이 전력보다는 실제로 이 시스템 버스 에너지, 데이터 전송하는 게 훨씬 더 많이 듭니다. 이거를 없애기 위한 게 ESG 컨셉에서도 중요할 텐데, 약간 나쁘게 본다라 그러면 사실은 결국 미국하고 중국이 다들 스스로의 블록화된 경제에서 사실 이 반도체 생태계를 만든다라고 하면 궁극적으로는 오버서플라이가 올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보호무역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보호무역에서는 사실은 관세도 있지만 비관세 장벽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ESG적인 측면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또 다른 보호무역으로서의 활용 가치는 비관세 장벽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고, 여기에서 ESG 이야기는 빼놓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인공지능이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사실 저희가 별로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게, 전기요금으로만 비교를 해봐도요, 사실은 이미 로봇을 쓰거나 인공지능으로 하는 게 사실은 너무 이제 우리 최저임금 대비해서도 훨씬 낮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림이고, 이게 이미 알파고 때부터도 그랬는데 지금은 사실은 인공지능 채택해서 사실은 자동화하는 게 비용이 초기 구매 비용을 제외하고 나면은 거의 20분의 1 정도까지 떨어지는 그림이라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 많은 것들을 인공지능 기반으로 하고 로봇으로 한다? 그럼 여기서도 또 전기료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 유지비가 적게 들까, 이런 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이제 공급망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 가격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변화는 어디서부터 나타날 것이냐. 결국 SoC의 궁극적인 방향성은 인간의 뇌를 닮은 유로모픽 반도체다. 그래서 연산 기능과 메모리와 통신 기능을 융합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겠으나,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미 클라우드 센터 만들어 놓은 걸 다 저걸로 갈아엎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과도기적으로 변해 나가는 단계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단계가 먼저 갈까요? 지금은 CPU, D램, 낸드가 각각 가고 있지만 유로픽 반도체로 가기 전에 중간에 거쳐가는 것은 바로 메모리와 프로세서가 하나로 가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모듈 안에서 만들 거냐, 프로세스 인 메모리.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이제 패키지에서 할 거냐, 그러니까 프로세스 니어 메모리, 인 메모리, 컴퓨팅 인 메모리 등 해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한 구조는 어떻게 바뀔까요? 이거는 물어볼 필요도 없이 설계를 담당하는 시놉시스의 그 특허를 보면 됩니다. 그쪽에서 제공하는 IP는요, 이렇게 HBM을 양쪽으로 깔고
그리고 프로세서 코어와 거기에서 작동하는 메모리를 붙여주는 형식으로 갑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거는 초고속 데이터 연결, 뭐 시리얼라이즈, 디시리얼라이즈라는 세르데스가 중요해지고, 그리고 하이밴드위스 인터페이스, 즉 이제 이 데이터 연결이 중요해지니까 이건 통신칩 분야에서 중요해지는 분야가 되고요. 메모리 입장에서는 초고속의 고용량 D램인데 HBM을 하게 되거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지금 뭐가 중요해지죠? 본의 아니게 후공정이 엄청나게 중요해지는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앞으로 프로세서 업체와 메모리 업체가 협업을 했을 때 누가 부가가치를 더 가져가는지에 대해서도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고요. 위에서 보신 이런 이 설계 도면과 똑같은 제품은 이미 나오기 시작해서 실제로 삼성의 아쿠아볼트 같은 경우가 프로세서가 중간에 있고 HBM이 이제 오른쪽에 2개, 왼쪽에 2개 이렇게 배치하는 모양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그래서 저희가 왼쪽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IoT 엣지 디바이스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중간에 엣지 컴퓨팅 단계를 조금 넘어서서 이제 이미지를 분류하거나 이럴 때는 그래픽 DDR하고 붙여서도 쓸 수 있고, 데이터 센터에서는 HBM하고 붙어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후공정과 초고용량 메모리와 이제 프로세서 업체와의 협업 같은 것들이 너무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그림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정 미세화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이, 우리가 패키징이라는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이 했는데 이제는 거의 극단적인 패키징 기술력이 더 필요해지는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 더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라 그러면 빅데이터 처리가 아까 2D에서 3D로 가게 되면 뭐 어마어마한 데이터의 급증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림이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인류가 역대로 만들었던 데이터를 뭐 우리가 하루만 지나면 그만큼 쌓인다는 얘기가 뭐 이제 별로 놀랍지도 않은 그림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래서 앞으로는 데이터 센터 증설 속도도 더 가파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구조적인 변화도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은 CPU 코어는 쫙 늘어나는 데 비해서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인터페이스는 사실 대역폭이 몇 년에 한 번 정도? 한 7, 8년에 한 번 정도 늘어나나? 이 정도기 때문에 코어 하나당의 처리 속도는 굉장히 느리다. 이걸 이대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렸듯이 인터커넥트, 데이터와 데이터를 전송하는 이 속도가 세져야 되기 때문에 병렬로 연산된 것을 데이터를 보낼 때는 직렬화해야 되고, 또 직렬로 받은 것을 다시 병렬 컴퓨팅으로 나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세르데스, 이 시리얼라이저, 디시리얼라이저 쪽에 통신 관련돼 있는 칩들도, 인터페이스 관련된 칩들도 굉장히 중요성이 높아질 거고, 또 하나는 컴퓨팅 아키텍처도 어떻게 하면은 초거대 용량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경쟁하고 있는 그 기술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픈캐피, CXL, CCIX, 젠지 컨소시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너무 어렵죠, 누가 이길지. 네, 근데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단언코 CXL이 주류가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CCIX 형태는요, 지금 AMD만 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 젠지 컨소시엄은 이 통신 쪽을 PCIe의 규격을 따르지 않고 있는데, 이거는 그럼 데이터 센터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이쪽 젠지 컨소시엄의 스탠다드로 바꿔야 되느냐?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건 사실은 유지가 불가능하고, 오픈캐피 같은 경우는 이제 IBM 쪽만 하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모두가 참여하고 있는 쪽을 봤을 때는 CXL이 훨씬 더 지금 보면 그림이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메모리를 풀로 만들어서 여러 개가 접속을 해주는 스위치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CXL이 젠지 컨소시엄을 흡수했습니다. 그래서 젠지 컨소시엄은 없어졌고요. 이제 CXL로 통합이 되니까 지금 보면 이게 더 대세가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여기서 이제 메모리를 풀링해서 여러 개의 메모리를 하나처럼 쓰고, 혹은 초거대 용량의 메모리를 여러 개의 프로세서들이 필요한 만큼 쓸 수 있게 바뀌어가야 되는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 일단 우리가 너무 뒤에 먼 얘기는 못하겠고, 지금 삼성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CXL 전략은 무엇인가? 쉽게 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보면은 GPU도 마찬가지지만 이 메모리를 정말 많이 쓰고 싶거든요. 작업이 확 늘어날 때도 있는데 맨날 512 뭐 이런 식으로 써갖고는 안 되니까 차라리 그러지 말고 D램을 2TB 정도 되는, 그러니까 마치 SSD 같은 거죠. 그런 걸 중간에 넣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프로세서가 한꺼번에 2TB도 쓸 수 있고 필요 없으면 뭐 512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유연하게 바뀌는 구조를 만들자라는 게 바로 지금 이제 CXL DRAM 익스펜더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그림을 실제로도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CXL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고, 다만 이렇게 거대 용량의 메모리를 서로 나눠 쓸 수 있는 컨셉으로 가게 되면 시스템 성능도 비약적으로 좋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인텔의 크로스포인트 옵테인 SSD는 끝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옵테인 SSD의 미래는 굉장히 어두워지는 그림이고요. 원래는 이 CXL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라는 것을 인텔이 처음에 주도하는 그림이었으나 인텔이 지금 메모리를 판 상태에서 낸드를 하이닉스에 매각한 상태에서 옵테인 SSD까지 어려워진다라 그러면 이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CXL 컨트롤러 부분도 매각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거는 한국의 D램 쪽이 굉장히 좋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높일 수가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CXL 컨트롤러 부분이 뭐 사실 인텔에서 메모리 나온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교섭은 영순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것은 한국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고, 이게 중국하고 비교하면 어떨까요? 중국은 컨트롤러 기술도 없고 지금 이제 뭐 공정도 많이 뒤처지는 컨셉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는요, 이게 데이터가 많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이 데이터가 많은 데에서 클라우드 위까지 올라가지 않고 처리를 해줘야 되니까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에도 이제 앞으로 HBM이 붙어요. 이미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붙여야 돼가 아니라 앞으로 컴퓨팅 아키텍처가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근데 이제 뭐 퍼시스턴트 메모리도 이제 뭐 D램은 아무래도 휘발성이니까 이걸 이제 날아가지 않는 걸로 그림을 그리면 더 좋겠는데 여기서는 아직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거 이제 차세대 메모리로 일단 저희가 기대감을 조금 넘겨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결국 인더스트리 간 협력을 통한 전략적 제품이 앞으로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 프로세서와 메모리가 결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의 제품이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리스크를 말씀드릴까요? 아까 AP나 이런 쪽의 점유율이 떨어진다? 이거는 우리가 프로세서인 메모리를 했을 때 프로세서 회사 이름으로 팔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만약에 컴퓨테이셔널 스토리지가 되잖아요? 그럼 SSD잖아요. 이런 건 메모리 회사 이름으로 팔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AMD랑 손을 잡고 만들었다라고 그러면 AMD 이름으로 팔아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삼성전자도 시스템 반도체 쪽이 탁월하게 성과가 나오면 나올수록 이 프로세서인 메모리를 내 이름으로 팔게 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주로 다른 회사의 프로세서를 갖다가 만들어줘야 되면은 내 이름으로 팔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시스템 반도체랑 같이 가는 그림이지만,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메모리 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프로세서 업체들 지금 잘 나가는 기업들은 이제 인텔이 낸드까지 정리를 했기 때문에 메모리를 하는 팹리스 업체가 없습니다. 전혀. 그래서 PIM 시장은 결국 누구 시장이다? 3사 시장이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시장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서 글로벌 기업들과 더 사실 손을 빨리 잡으려면 지금부터 개발을 동시에 같이 준비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부수적으로는요, 이게 하이퍼스케일러들 입장에서는 이게 메모리 업체들하고 이해관계가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CXL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디바이스들의 메모리를 마치 하나처럼 묶어서 쓰고 싶은 그런 그림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미국의 램버스사 같은 경우에는 이 컴퓨팅 아키텍처 관련돼 있는 뭐 스위치나 컨트롤러 같은 것들을 개발하는 M&A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가도 상당히 괜찮은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변화는 이미 M&A를 통해서도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토탈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컴퓨팅 아키텍처나 운영체제의 변화를 하이퍼스케일러들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반도체 산업의 미래에서도 우리 한국은 계속 승리할 수 있는 승리자로 남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긴 시간 좀 어찌 보면 낯선 컨셉까지 포함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좀 차근차근 여러 번 보시면서 우리가 미래에 어떤 준비를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를 많이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